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시황맨의 시장 타파가 준비된 시간이죠. 오늘도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몇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고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후 위안화 절상 움직임이 보이며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빈손으로 끝날 줄 알았던 미중 무역 협상 불씨가 살아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데 아시아 증시 전반이 힘을 내는 오늘 추가 상승도 기대해도 되는 걸까?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비전문가인 저희의 입장에서는 좀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승폭이 굉장히 미미하고 그래서 이 상승이 과연 상승 추세로의 반전이냐 아니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전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오르고 있는 것들과 내리고 있는 것들이 뭐가 오르고 뭐가 내리는 거예요? 예, 우선 이제 올라가는 업종부터 살펴보면 이제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난이 취급받았던 업종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업종들, 예를 들어서 원자재하고 연결지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대체적으로 다 원자재하고 엮을 수 있는 테마들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 보이고 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부분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이제 다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을 했던 업종들, 뭐 엔터주라든가 뭐 아니면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도 좀 하락하는 종목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밀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매매하는 주체가 약간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자재 쪽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지수를 잘 보시면 2,300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이거든요. 그래서 마디 단가에 진입하고 나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올랐다는 종목 쪽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에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기관 투자들의 매수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고 뭐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요즘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어제의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꽤 크게 올랐었고요. 뭐 일본 증시도 올랐었고. 다만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그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우리 시장의 상승은 무슨 상승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다 기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고민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제 대외적으로는 무역 전쟁이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계속 금리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올리기가 최근 봐서는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 올라가기 위해서는 대장주들이 시장을 확 끌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빅4에 해당되는 종목이 둘 IT, 바이오인데 각각 노이즈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시각 현재까지 코스피가 8일 연속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이후에 7일 이상 상승한 거는 처음인데 8일 연속 올라가면서 1% 이상 올라간 적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갈 때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뭐 IT 악재가 해결된 건가, 그다음에 무역 전쟁이 해결된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지금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시원스럽게 반등 나오지 않고 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 눌리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이 안 사니까 자꾸 기관이 안 사니까 뭐 외국인들은 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이 크게 못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대외적인 변수들은 어때요? 기관들이 도대체 왜 못 살까? 지금 대외적인 변수는 사실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제 금리 부분, 다음 이제 무역 전쟁 부분인데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하나 뉴스 나오고 나서부터 시장이 좀 반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1월에 무역 전쟁이 종료되는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이제 미국 언론사 보도가 있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과의 밀당은 이어지겠지만 11월 초 정도에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그 다음 주 정도 지나서 이제 중간 선거가 진행되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일정을 좀 감안해, 그 전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일정이 좀 수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1월에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그 협상 내용 자체는 결국엔 중국이 양보하는 협상이 될 것이고 중국의 양보라는 거는 환율의 안정 그리고 중국의 개방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개방화라는 것은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안도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리인데 지난주 이후부터 우리가 미증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면 미국에서 무역 전쟁이라는 어떤 요소가 완화가 될 때는 기술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기술주가 올라갔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보다 다우가 강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보잉이 있고 캐터필러가 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다우가 강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잘 살펴보면 특히 지난 주말 이번 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나스닥이 오히려 더 강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패턴이 바뀐 건데 이거는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에 집중한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금리 올리겠다. 금리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발언 나오면 이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면 유동성 공급이 확 회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률은 여기에 민감하거든요. 그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신흥시장 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시각 자체도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 조금 더 우호적인 재료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아직까지는 변수로 남아 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요국 증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꽤 빠르게 약세로 진행이 됐던 적도 우리 시장에서는 꽤 부담감이었었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지금 최근에 약간 강세 쪽으로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뭐 위안화 같이 빠진 거에 비하면 강세 흐름이 좀 네네. 미미한 정도인데, 근데 여기 나왔던 배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차관급 회담이 있었고 네. 그 전후에서 나왔던 얘기는 미국에서 구체적인 압박을 여러 가지를 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차관들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차관을 불러서 협상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에도 할 말이 있었으니까 불렀다라고 보고 그 안에는 핵심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위안화 문제, 네. 개방 문제, 하나는 제조업 육성 문제,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중국이 성의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의 무역 시장 전체를 개방하는 건 아니지만 금융 시장을 개방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좀 기다리고 있던 어떤 답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갑자기 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안화가 비교적 좀 꾸준하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 대외적인 변수들은 지금은 조금씩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즘 외국인들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은 뭐 1,000억 원씩 혹은 2,000억 원씩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요즘에 어때요? 예,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사실 이제 순매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매수 규모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꼭 한번 챙겨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종가하고 나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의 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합이 대체로 한 2조 5천억을 넘어가야 활발하게 매수한 거거든요. 네네. 매매를 참여한 건데 네. 2조 원 전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억 정도 순매수가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가 진정된 거지 매수가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2조 5천억 원 이상의 매매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순매수가 2천억이 나오면 매수가 활성화된 거거든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조금씩 활성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차트 보시는 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인데 네. 잘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났다 그 고점을 뭐 주식으로 치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패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형태를 볼 때 저금리 기조, 무역 전쟁 완화 가능성, 무역 전쟁 완화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유지될 수 있다 또는 늘어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로서는 신흥시장 내에서는 선택지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을 좀 끌어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서 선택지 우선순위 맞았어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최근 들어서 보면 신흥시장 전체는 자금이 네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입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우리 시장은 매수가 유매수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특히 좀 고민이 됐던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중간재 산업들. 그러니까 네네.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또는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어떤 섹터들이 좀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데 그 대표적인 게 화학이나 철강, 특히 화학업종이거든요. 네. 화학이 대표적인 건데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미중 간의 극단적인 무역 충돌에 따른 또 우려감을 약간은 좀 덜어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럼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기관들이 너무 안 사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물론 여기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기금운용본부장이 부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조금씩 우리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들이 이 매수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외국인의 매수가 6거래 연속 유입되고 있다. 모처럼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감지되면서 코스피 2300, 코스닥 800을 회복했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감지되고 코스닥에선 제약바이오, 엔터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외국인. 돈 쓰는 이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 중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 자, 먼저 외국인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매수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네.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못난이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두드러지게 못 올라갔고 그리고 그 재료들이 보면 시안을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실적 논란도 사실 실적 보여줘도 이제 불식을 한 건데 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고점론 얘기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우려감 됐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이 부분 또 불식시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잠시 후 그 내용을 또 다루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형태가 됐든 연내 종전 선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주식 그리고 특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노이즈 거래를 제거하고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매수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매수 기조 자체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국인들이 앞으로 계속 매수를 할 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먼저 보게 될까요? 예, 좀 독특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7월 들어서 7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규모가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3천억 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8월 들어서 7,700억인데 오늘 거를 합산을 하면 9천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7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을 해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사실 지수를 끌고 다닐 만한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가 네. 그러니까 통신주라든가 LG이노텍, 뭐 우리은행,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흐름을 만약에 일주일 안으로 좁혀놓고 보면 대형 IT주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매수 규모가 늘어났겠죠. 네네. 3천억대에서 8천억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시가총액이 가장 최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IT 종목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포함될 거고 포스코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은 다 수출 관련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노이즈가 제거가 된다라면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수출은 잘 되는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런 네. 식으로 주가는 부진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라고 평가될 수 있거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나스닥 시장은 최고치지만 최고치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일주일만 놓고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감안해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IT를 계속해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루에 공매도,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700만 주 가까이 감소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현물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되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수가 정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강한 매수냐, 그게 아니냐가 또 갈리게 되거든요. 매수의 가능성까지는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러면 그 종목들이 사실 지수는 좀 이제 차치를 하고요. 그 종목들이 오를 수 있을 만큼 좀 강한 매수세가 나오게 될까요? 대외 변수들을 감안해 보면. 아직은 좀 미미하죠. 아직은 왜냐하면 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반 매수가 되거나 네네. 아니면 적어도 기관들이 팔지 않는 정도만 해주면 네네. 외국인들 매수 규모 하루 순매수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반대쪽에 기관이 서 있는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관망 정도 해주고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이면 올라가게 되는데 네네.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게 되면 그게 이제 상세가 되기 때문에 좀 버거워지는 형태가 네. 되고요.
그리고 지수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형태가 좀 반복되기 쉬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 상승 종목이 압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주 폭발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상승을 시도해 나가는 정도, 네네. 그 정도 흐름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정된 악재들이니까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악재들이니까 빨리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 세 번째 이슈는 많은 분들께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있는 이슈입니다. 만나보시죠.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취소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 하락률 상위에 이름을 줄줄이 올렸다. 하지만 폼페이오 방북 불발은 협상을 위한 압박일 뿐 북한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게 아니라는 분석과 경협주를 지금 되려 긍정적 시각으로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봐도 되는 걸까? 악재로서의 파급이 더 커지진 않을까 고민해보자. 우리가 남북 경협주를 그냥 경험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진행되기 바로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 안 되는 줄 알았었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을 봤을 때. 예. 사실 폼페이오가 돌연 방북을 중단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협주를 사고 싶다는 마음은 들지만 이게 앞날을 모르다 보니까 선뜻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또 협상이 되겠지라고 단정했다가는 또 낭패 생길 네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었다 놨다를 상당히 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바로 다음 순서가 다시 협상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더 다른 강한 압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더 강화한다든가 네네.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미터로 삼아야 되는 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남북 정상회담 일정까지 조정이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면 이거는 상당히 좀 악재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트럼프 방식의 어떤 협상의 네네. 기술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악재가 되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일단 좀 봐야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의 패턴은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결과는 다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오늘 멕시코하고의 나프타 협상 타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장벽 쌓겠다고 했던 국가와. 예, 그러니까 취임하고 나서 무슨 왼수 지는지 알고 네네. 막 그렇게 상당히 좀 압박이 되고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 아주 강도 높게 압박을 했다가도 결국에는 이제 타결이 되는데 그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덕에 미국 쪽에 조금 더 유리한 방식으로는 어쨌든 타결이 네네. 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나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간 선거라든가 이런 거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국민들을 뭐 핵 위기로부터 구제했다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당히 위기가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상당수의 많은 투자자들이 스케줄을 그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전협상, 남북 정상회담, 뭐 북미 간의 관계 개선, 종전협상 이렇게 되는데 네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정치적으로 입지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개인적인 네. 스캔들 문제가 네. 있고 다음에 또 러시아하고의 어떤 문제가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기에 닥쳤기 때문에 이걸 더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순탄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트럼프의 방식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이 완전히 무너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적응했다가 다시 또 회복되는 관계가 이제 반복되면서 특정 어떤 사이클을 당분간은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 중에 하나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이런 패턴을 보여왔으니까 이번 패턴에서는 내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딱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계실 건데 그럼 지금 이런 남북 경협주가 뭐 지금까지 우리가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식의 패턴이 있었으니 이제 트럼프는 다시 뭐 합의를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접근했다가는 사실 낭패를 볼 가능성도 있었어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증권가에 살짝 이제 얘기가 돌았던 게 지금 김영철이 북한 가고 방미한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가 돌면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뉴스가 없어지면서 지금 다시 주가가 그렇죠. 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테마 일정이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테마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면 조정을 대체로 좀 마무리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다음에 이제 내일 정도 되면 조정이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3일을 넘기게 된다라면 조정이 아니라
하락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3일째 1차 매수, 4일째 2차 매수했다가 그래도 반등이 안 나온다면 손절매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되 시기를 두면서 분할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대북주 자체, 경협주 자체들은 올해 내내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들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첫날보다는 둘째 날, 셋째 날 넘기고 나서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요.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판을 깰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지 매수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동훈 대표를 보내드리기 전에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최근에 보면 약간 신트로이카 장세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신트로이카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 엔터 그리고 화장품 네. 최근 2주간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 장세가 굳어지느냐, 공교롭게도 오늘 이 세 업종이 다 빠지고 있는데 아니면 다른 업종이 합류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IT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5G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합류하느냐, 이거는 보통 강한 종목은 이틀 이상 조정 안 나오거든요. 네. 내일장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 트로이카성의 종목군들이 내일 다시 회복이 된다면 이 종목군들은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공략해야 되는 주도주가 되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 전략까지 아주 명쾌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황맨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